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이랑 다음,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2시간, 그러니까 오늘까지 포함해서 2시간만 하면 이제 끝이긴 한데, 예,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는, 예,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은 좀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주제라고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으로 다룰, 예, 그 주제는, 예, 소위 말해서 OPMP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되게 그 컴포넌트 레벨, 그러니까 뭐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패시터라든지 아니면 FET 같이 그렇게 되게 그 정말 프리미티브한 어떤 그런 그 피직스 관점에서 주로 다뤘던 그런 디바이스였다면, OPMP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종의 약간의 블랙박스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함수 관계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입력이 뭐면은 출력이 어떻다, 그런 관계가 있긴 한데, 근데 여전히 약간 전기적으로 저희가 약간은 좀 직관적인 거랑 좀 반대로 되는, 예, 그런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할 때도 물론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도 일부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직은 전혀 감이 안 올 텐데, 일단 한 번씩 좀 점점 좀, 예, 앞으로 나가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더 친숙할 수 있는 그 모스펫 그 앰플리파이어로 다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보통 모스펫 앰플리파이어라고 했으면은 당시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그라운드 쪽에 그 소스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그 드레인 쪽에 이렇게 저항이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에 출력이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입력 전압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압 사이에 어떤 그 함수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바뀌면은 얘의 출력도 바뀌는. 그리고 예를 들면 얘의 변화량이 뭐 되게 작은 양만큼 바뀌어도 얘가 되게 큰 폭으로 바뀌는 거. 그게 결국에 앰플리파이어의 기본적인 개념이었는데, 여전히 약간 그거랑 유사한 개념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약간 좀 달라지는 개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예, 구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일단은 저희가 이 모스펫 기반의 이런 그 앰플리파이어를 얘기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제가 뭐 따로 익스플리시트하게 잘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얘는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제가 여기다가 입력 전압을 가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예, 일종의 다른 단자가 하나 더 있다고 봐야 돼서, 그리고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요 단자 2개 사이에 전압 차이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0볼트를 가한다는 건 사실 여기에 전압 차이를 0으로 했다는 뜻이고, 여기다가 5볼트를 가한다는 거는 여기 사이에 전압 차이를 5볼트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압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앞에 그러니까 그 학기 초창기에 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높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게 되게 애매한 질문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바닥에서의 여기까지의 높이라면 한 1, 2m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뭐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저 밖에 건물 바닥에 기반으로 한다면 그럼 한 수십 미터가 될 거고, 근데 보통은 저희가 진짜 절대적인 그런 높이를 따질 때는 뭐 해수면을 기준으로 얼만큼, 뭐 그렇게 되면 뭐 몇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기준을 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어차피 입력 그 단자를 하나밖에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쪽은 당연히 그냥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얘가 몇 볼트 차이 뭐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때는, 예, 이거의 차이를,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 전압 차이를 증폭하는 건데, 근데 그 얘기가 여기가 반드시 0볼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전압이 1볼트고 여기에 전압이 2볼트면은, 그러면 얘가 증폭해야 되는 전압의 크기는 2볼트에 대한 전압을 증폭하는 게 아니라 얘와 얘의 전압 차이인 1볼트에 대해서만 증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증폭이라는 말에 좀 더 부합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출력으로 나가는 전압도 있었는데, 이 출력 전압도 그냥 이게 절대값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 0볼트를 기준으로 여기만큼의 차이를, 그러니까 그 제가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어떤 함수 관계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차이 값이 여기에 차이의 몇 배로 증폭되는지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만한 개념이, 그래서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게 저희가 지금까지 요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 안 했지만 사실은 얘라는 게 있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저희는 얘를 기본적으로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을 내보내는 어떤 디바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디바이스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뭔가 얘가 작동하기 위한 뭔가 추가적인 이런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은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존재를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해석할지는 몰라도, 아니, 물론 실제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왜냐면 이게 V sub S일 때 얘는 여기에 전압 강화만큼 떨어져서 출력이 나오는 거니까, 뭐 신경을 안 썼다는 거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여기 주어진 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를 이제 고려를 할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심볼로 저희가 이런 삼각형으로 보통은 나타냅니다. 근데 이거를 나타낼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터미널의 개념들이 있는 게, 아까도 요 앞에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일종의 이런 어떤 앰플리파이어가 있으면은 이 앰플리파이어 입장에서는 입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두 개의 입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출력도 사실은 두 개를 내보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어떤 디바이스가 작동을 하려면 여기에 어떤 파워 서플라이가 작동을 해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 그 파워를 그냥 0볼트를 낸 것처럼 보였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디바이스가 있을 때 이 디바이스가 내보낼 수 있는 최대의 그 출력 전압의 그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결국에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제가 여기에다 걸어주는 어떤 파워 서플라이가 있을 때 여기, 그러니까 플러스 V sub S부터 마이너스 V sub S 사이에만 전압이 보통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벗어나게 만드는 뭐 차지 펌프라든지 좀 그런 개념들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외부에서 추가적인 어떤 전원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일반적인 그 앰플리파이어의 그 제일 그러니까 일반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많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그 아주 뭐 수학 문제 풀듯이 그냥 입력값이 얼마고 그다음에 출력값이 얼마다 해서 그냥 이런 함수 관계를 보통은 나타내긴 하죠. 그래서 저도 아마 그 그러니까 오늘이랑 다음 수업 시간에 계속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연결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좀 그 제가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간략하게 표현하냐 아니면 복잡하게 표현하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어떤 입력이란 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파워에 대해서도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이제 출력을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는 그 출력을 사실은 그 출력 전압과 그 다음에 걔의 상대적인 전압을 따로 얘기하는 것처럼 했는데,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OP앰프의 경우에는 입력 전압은 누구와 누구의 차이, 그러니까 전압 차이를 보통은 얘기를 하고, 출력은 항상 기본적으로는 이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라운드 대비 얼만큼 이 출력 전압이 나오느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좀 따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건 아주 제너럴하게 얘기한 거였고, 일반적인 OP앰프가 사용되는 형태는 그 출력으로 나오는 전압은 이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얼만큼 얘가 더 크냐, 얼만큼 작으냐, 그거를 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저희가 OP앰프부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되게 작은 어떤 컴포넌트라기보다는 약간은 보통 이렇게 칩화된 형태? 그래서 뭐,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해가지고 IC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래서 저런 식의 칩의 형태로 많이 그 구매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OP앰프를 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돈 주고 이걸 사실 직접 만들진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기 때문에 만들려고 한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워낙 이 OP앰프가 그 상용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없고 다들 사서 쓰죠. 그리고 이런 칩 보면은 여기에 다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각각의 핀들이 하는 역할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보통 OP앰프 칩 같은 게, 물론 이거 대표적인 OP앰프 칩 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온 거라서 뭐 그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보면 또 다른 종류의 OP앰프들은 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핀들은 여기에 대충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이런 칩이 이런 어떤 OP앰프가 주어졌을 때 OP앰프의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플러스에 해당되는 어떤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하고 동시에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칩이 보면은 칩에 뭐 7번 핀은 플러스 파워 서플라이, 그다음에 4번 핀은 마이너스 파워 서플라이 뭐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입력에 대해서 마이너스 입력과 플러스 입력. 결국에는 이 OP앰프가 해주는 역할은 여기 마이너스 입력을 보통 저희는 인버팅 인풋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플러스를 넌 인버팅 인풋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 얘가 해주는 거는 그 인버팅 인풋 대비 넌 인버팅 인풋이 얼마나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얼마나 낮은지를 여기 출력 전압으로 내보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게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그 OP앰프의 형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얘기할 때는 여기에 그냥 당연히 파워 서플라이 연결할 거는 기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보통은 제가 더 이상은 파워 연결선은 잘 안 그릴 거고 그냥 앞으로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OP앰프는 다음과 같이 그냥 추상화시켜서 쓸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제일 앞으로 많이 쓸 건데 그러면 이 안에서도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좀 이제 좀 더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태는 그냥 이렇게 뭐 OP앰프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이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출력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는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출력 전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 그러면 안쪽을 물론 이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돼 있지만 얘가 실제로 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그냥 요약을 하면은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여기에 제가 입력 전압이 있을 때 요거를 뭐 예를 들면 V 플러스라고 부르고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을 V 마이너스라고 부르면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입력 전압 V는 V 플러스에서 V 마이너스를 뺀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은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여기까지 딱 들어온 다음에 이 뒤에다 뭔가 연결을 안 하는데 보통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저희가 어떤 와이어가 쭉 연결되다가 그냥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전기적으로 보면 약간 댕글링 와이어 같은 느낌처럼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의 정보는 가해주는데 그 전압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곧장 연결되진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때 저희가 어, 그 모스펫 디바이스를 딱 주어졌을 때 얘를 앰플리파이어로 저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지금까지 많이 배웠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얘를 그라운드에다 연결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가해주는 전압의 차이는 V sub GS인데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얘를 저희가 전기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보통은 여기다가 V sub GS라고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그라운드 시켜서 뭐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댕글링 엔드인 것처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그 여기에 사실은 이런 볼티지가 컨트롤하는 커런트 소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추상을 시켰죠. 그래서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엔 얘와 얘가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형태가 돼 있는데 그럴 때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다 저희가 전압의 정보를 가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그러니까 전류의 크기는 여기에 그러니까 아, 그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기본적으로 V sub GS의 어떤 함수 형태가 되는 거는 맞는데 거꾸로 뭐 저희가 뭐 이상하게 여기다 다시 연결하지 않는 한 여기에 얼만큼의 뭐 전류가 흐르는지 아니면 여기에 얼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는 거꾸로 여기한테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했죠. 얘는 마치 그냥 오픈 서킷에다가 그냥 전압을 딱 가한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독립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만 여기다 반영해가지고 추가적인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해석을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OP앰프의 경우에도 저희가 모델링 할 때는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 차이, 그러니까 V sub I 또는 저기는 그냥 B라고만 썼는데 여기에 V sub I의 인포메이션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어떤 그 증폭률에 해당되는 그 A를 곱한 그런 전압값이 있어가지고 그런 전압값이 여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반대쪽은 그냥 그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정기적인 모델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볼티지가 컨트롤하는 커런트 소스라고 불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볼티지가 컨트롤하는 볼티지 소스거든요. 이게 그 약간 다른 게 그 뭐 모양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극성을 표시했고 여기는 그 커런트의 방향을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나오는 정보는 더 이상 그 커런트의 정보라기보다는 얘는 이제는 볼티지 값에 대한 정보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유사한 점도 있고 약간 다른 점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추상화시킨 게 OPM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 더 골치 아픈 게 있는데 뭐 일단 여기에 쭉 제가 나열해 놓은 거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행위 말하는 거는 입력정이 무한대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얘기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계속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에 저희가 전압의 정보, 그러니까 전압의 정보를 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입력정이 무한대라면 당연히 그 아무리 큰 전압을 가한다 하더라도 전류는 흐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서 표현을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계속 강조하지만 그 OPM프는 기본적으로 입력 전류는 0이 되도록 무조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서로 연결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못 든다고 계속 얘기했죠. 모스펫 같은 게. 마치 그런 것처럼 얘도 입력이 아예 전류가 못 흐르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아웃풋 저항이 0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저희가 여기에 사실은 되게 복잡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 되게 복잡하게 있던 그런 컴포넌트를 되게 단순하게 그 태브나 이퀴벌런트 회로처럼 그렇게 좀 그 간략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일반적으로는 태브나 이퀴벌런트 회로로 제가 이걸 만들었다면 사실은 여기에 이퀴벌런트한 저항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런 저항이 없도록 잘 설계를 한 게 그 OPM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얘는 완전 아이디얼하게 전압값이 그대로 여기 나오고 여기에 그 수반되는 그런 그 출력 저항 같은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제가 이걸 앰플리파이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앰플리파이어의 보통 목적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뭐 그러고 있을 때 이런 소리를 막 증폭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고 증폭률을 무한대로 가져가진 않죠.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증폭률을 무한대로 가져가면은 막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너무 힘들 정도의 그런 되게 커다란 소리로 증폭이 될 테니까 보통은 저희는 증폭률을 뭐 10배라든지 뭐 5배라든지 그런 식으로 딱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OPM프는 여기에 보듯이 증폭률을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이디어한 OPM프는 증폭률이 무한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거꾸로 모든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무한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큰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값이 얼마 정도 크냐? 뭐 그 약간 그 제조사들마다 나오는 아니면 모델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한 10의 6승배 정도의 증폭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큰 증폭률이어서 그냥 실질적으로 거의 무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뭐 세츄레이션은 뒤에서 잠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그 OPM프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일단 뭐 연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파워 서플라이를 플러스 10V에다 한쪽 연결하고 그다음에 반대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워 서플라이에다가는 뭐 마이너스 10V를 연결해 주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그 OPM프에다가 제가 만약에 여기에 뭐 저항을 달았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어떤 저항 값이 나오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 제가 여기에 뭐 여기에 아니면 여기에 전압 차이를 B sub in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을 때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나오는 전압 출력 전압은 B sub in에다가 A를 곱한 값인데 아까 제가 A의 값이 한 뭐 10의 6승 막 저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그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관계를 만약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실제로 입력 전압이 0V보다 조금만 작아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력 전압이 0보다 조금만 커도 플러스 무한대가 돼야 되는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어떤 디바이스가 있을 때 출력 전압이 저희가 밖에서 걸어준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얘가 이런 식으로 거의 플러스 10V로 세츄레이션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V로 세츄레이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그 입력 전압의 범위를 되게 그 크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보이지만 만약 여기를 되게 세세하게 그 잘라서 다시 들여다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얘 증폭률이 제가 한 10의 6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0V에서 10 마이크로볼트,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한 저 정도 되면은 그럼 그 중에서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변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럼 더 이상 얘는 그 갈 수 없, 그 더 늘어나려고 할 텐데 그 결국에는 얘가 아까 파워 서플라이가 10V에 리밋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출력은 그냥 10V로 계속 유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열심히 더 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세츄레이션이 된 거지. 이게 뭐 굳이 뭐 플러스 10V, 마이너스 10V로 고정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OPM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리밋값까지 뭐 세츄레이션 된 플러스 마이너스 10 근처까지 가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 근처 요 안쪽에서만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약간 좀 모순적인 것처럼 들리죠. 왜냐면 입력 전압이 조금만 바뀌어도 뭐 0V에서 약간만 바뀌어도 갑자기 확 그 입력이 바뀌는 출력이 바뀌는 그런 디바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는 도대체 어디다 쓰냐? 사실은 되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제가 약간만 컨트롤을 잘못해도 이상한 출력 값이 그냥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그 여기 그나마 좀 그 환영적으로 바뀌는 구간을 보통은 이 그 액티브 리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밖으로 벗어난 영역을 보통은 저희는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부르는데 혹시라도 좀 헷갈릴까 봐 그 보통 저희가 모스펫 디바이스 얘기할 때 세츄레이션 리전 얘기했는데 그때랑은 여기서는 그냥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터미널리지가 같을 뿐이지 그냥 저희가 세츄레이션이라는 건 그냥 포화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출력 전압이 더 이상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리밋이 된 거를 여기서도 그냥 세츄레이션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뭐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여기 잠깐 나와 있듯이 뭐 얘의 그 증폭률이 뭐 10의 6승이라고 제가 뭐 대략 이렇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그럼 저 10의 6승이란 값이라도 항상 일정하면은 좀 그러면 저희가 다루기가 편한데 저것마저도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어떤 저희가 칩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그 칩을 만드는 방법들이 뭐 예전에 제가 모스펫 같은 거 어떻게 한번 만드는지 잠깐 설명했듯이 뭐 여기다가 그 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전극을 만들고 여기 사이에다가 그뭐 절연체 물질 같은 걸 채우고 그 밑에 뭐 실리콘을 뭐 그 반도체 그런 물질을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선폭을 얼마나 잘 조정하냐에 따라서 저런 증폭률 같은 것들도 같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이거를 아무리 정밀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뭐 10의 6승에서 뭐 10의 6승 더하기 1 아니면 10의 6승 마이너스 1 그 정도까지 저희는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의 정밀도는 저렇게 나올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게 그 예를 들면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 그러면은 이런 디바이스들이 원래는 뭐 10의 6승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뭐 10의 6승 뭐 그거에 한 10% 정도 늘어나기도 하고 또 온도가 뭐 낮아지면 뭐 한 10% 정도 줄어들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 중폭률 자체도 막 왔다 갔다 춤을 춥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믿고 뭔가 디바이스를 설계한다는 게 되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 들으면 도대체 뭐 이런 디바이스를 뭐 우리가 관심을 가지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아날로그 회로 설계할 때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연결할 때도 사실은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에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저런 식으로 보통은 그러니까 뭐 몇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형태로 얘기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일단 좀 많이 사용되고요. 다 지워서 다시 한번 해보면 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그 non inverting input이랑 그다음에 inverting input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럴 경우에 제가 이 non inverting input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입력 전압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걸로 생각한다면 아마 이 non inverting inverting input을 보통은 그라운드에 연결할 거라고 보통은 기대를 많이 할 텐데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OP앰프를 사용할 때는 이 인버팅 인풋을 보통은 그라운드에 직접 연결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OP앰프의 출력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정기적으로 마지막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OP앰프의 출력이 뭐 이런 식의 그 볼티지 디바이더 형태로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인데, 예, 뭐 근데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예, Vstub output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의 그 저항을 R1, R2라고 했을 때, 그럼 얘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퀴벌런트 회로라고 한번 다시 매핑을 시켜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Vi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그냥 그 입력이 그냥 끊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은 출력 전압이 어떻게 나가는지 예, 출력 전압 여기는 그 그라운드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얘 출력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기에 나가는 출력 전압은 여기다 그러니까 요거를 V 플러스라고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 마이너스라고 쓰면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V인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입장에서는 여기에 전압 차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냐면 이걸 V 플러스에서 V 마이너스를 뺀 이런 값이 그 이 OP앰프의 출력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V 아웃에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다시 또 얘가 뭐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저기 그림에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의하면 R1에 연결되고 그다음에 또 R2라는 이런 값에 연결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여기로 쭉 연결되는 이런 구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예, 그것마저도 약간 좀 당황스러울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V 아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곧장 연결됐으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아는 거는 얘는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겠구나. 예, 이거는 첫 번째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 V 플러스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V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쉬워요. 얘는 그냥 V인으로 제가 그 넣어주면 되는데 V 마이너스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보니까 얘는 여기 전압하고 연결이 됐죠. 근데 여기 전압은 결국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게 그 볼테이지 디바이더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V 아웃 값을 일종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거의 중간 값,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느 값을 가져간 형태죠. 그래서 V 마이너스의 값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얘로 표현을 해보면은 R1 더하기 R2 분의 R2에다가 V 아웃을 곱한 예,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V 아웃이라는 게 입력으로 넣어준 V인에 대해서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는지를 알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써보니까 다시 요 안에 V 아웃이 또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수식을 다시 여기 얘를 제대로 풀려고 하면은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시킨 다음에 그 A, B, 인 빼기 그다음에 A에다가 R2, R1 더하기 R2분의 B 아웃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그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1 더하기 A, R1, R1 더하기 R2, B 아웃으로 묶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B 인 예, 이렇게 남겨줘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해보면은 그러면은 B 아웃은 A 그 다음에 분모에 들어가야 될 게 1 더하기 A의 R1, R2, R1, R1, R2 분의 그 다음에 B 인 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 수식 자체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OPM프는 약간 설계가 되게 이상하다고 했는 게 요 앰플리피케이션 레이셔를 얘를 되게 극단적인 값으로 무한대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A 값을 되게 큰 값으로 가져가면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분모에서 얘는 뭐 어떤 특정한 레이셔를 가질 텐데 뭐 기껏 해봤자 뭐 아무리 작아봤자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얘는 거의 무한대로 간다면 여전히 1하고 요거랑 비교했을 때 이쪽이 다미넌트하고 이쪽은 거의 무시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얘를 그냥 무시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은 얘를 무시했으니까 이제 요 A랑 A가 그냥 캔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값이긴 하지만 여전히 서로 캔슬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모에는 요거만 남게 되고 분자에는 그냥 1이니까 그럼 얘가 역수 형태로 돼가지고 R1 그다음에 R1 더하기 R2 B인 이와 같은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보통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그 주어진 앰플리파이어의 개인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치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어떤 앰플리파이어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개인이었던 이런 A 값이 입력 대비 출력의 개인이 나올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개인을 누가 결정했냐면요. R1과 R2의 비율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출력 전압은 결국에는 입력 전압에 비례하긴 하는데 여기에 그 비례 상수로 붙은 애가 더 이상 A 값은 안 나타나요. 그냥 제가 R1과 R2를 이렇게 넣어준 거를 그러니까 제가 연결을 해준 값들이 그 값들이 그냥 그 몇 배를 결정할지 이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이런 식으로 그 회로를 설계하냐? 약간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이거를 한번 그냥 예제로 그냥 계산을 해봐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A 값을 뭐 10의 6승 정도로 되게 큰 값으로 보고 그다음에 R1과 R2의 비율을 뭐 9대 1 정도로 했다. 네, 그래서 여기다 그냥 수식에 쫙 넣어보면은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1 같은 거는 이렇게 생략 가능하니까 나머지 계산해보면 그냥 결국에 얘가 그 10배 정도의 그 증폭을 해주는 그런 앰플리파이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이런 아날로그 앰플리파이어를 만들 때 실제로 하면은 실제로 만들면은 이렇게 그 앰플리파이어의 여기다가 이 레이저를 가지고 제가 그 증폭률을 결정하지 원래 그냥 저희가 OPM프를 딱 샀을 때 실제 OPM프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 그 증폭률 그거는 사실 신경을 안 써요. 사실은 증폭률은 거의 무한대이기를 그냥 기대를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뭐 장점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인데 뭐 아주 현실적인 장점 하나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OPM프를 만드는 회사 사장이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팔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증폭률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전혀. 그러면 그 모델을 10배짜리, 11배짜리, 뭐 아니면 100배짜리, 뭐 101배짜리, 105배짜리 다 일일이 만들어서 모델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려면 그러면 재고 관리만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얘는 무조건 되게 큰 애니까 크다고 믿고 사세요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여기에 어떤 저항값의 비율을 할지를 본인들이 결정해서 거기다 회로에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 그냥 하나만 만들어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잘 알겠지만 이런 어떤 저희가 뭔가를 생산할 때 몇 가지 변종들이 몇 가지 다른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각각을 만드는데 단가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만 집중적으로 잘 만들면은 그러면 나중에 사용자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커스터마이즈해서 쓰게 하면은 훨씬 더 단가도 싸지고 그러니까 서로 다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OPMP 형태로 그래서 얘 그냥 이름이 그냥 물론 왜 OPM프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뒤에서 다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완전히 커머셜하게 저렇게만 그냥 만들어서 파는 걸로 거의 통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형태의 저희가 증폭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공장에서 이런 걸 잘 조정해서 잘 만든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증폭률을 제가 정확하게 조정하는 건 거의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게 증폭률이 절대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온도나 그런 거에 영향 안 받고 무조건 일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OP앰프를 사는데 대신에 여기에다 사용될 이런 저항들을 좀 하이 퀄리티를 사면 돼요. 그러니까 저항들도 단가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정확도가 한 10% 미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1%, 어떤 애들은 0.1%뭐 그렇게 돼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애들은 온도가 바뀌면은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뀔 수 있는데 얘네가 바뀌는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 그런 페어들도 저희가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면은 그냥 비싼 돈 주고 그런 애들을 페어를 사가지고 만들면은 그럼 계속 일정한 그런 비율을 만족시킬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어떤 날은 뭐 9배 되고 어떤 날은 뭐 10배 돼도 뭐 큰 상관없다. 그럼 그냥 싼 애들로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갖다 끼우면 그럼 저희가 원하는 그냥 목적에 맞게끔 다 설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범용적인 그런 형태가 되죠. 그다음에 이 증폭기를 만드는 방법도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계속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증폭기, 그다음에 증폭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칙연산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덧셈이라든지 아니면 뺄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해져요. 예, 그래서 얘 이름이 OP앰프라는 그러니까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저희가 뭐 덧셈, 뺄셈 뭐 그런 것들도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가능하다는 건데 일단 얘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약간의 피드백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 경우가 뭐냐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던 이 회로를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항의 비율이 그냥 1대1인 이런 경우.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입력에다가 5볼트의 그러니까 5볼트의 어떤 전압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아까 여기에 이 룰에 의하면은 만약에 R1과 R2의 값이 같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의 경우에는 얘가 그러니까 같은 R분의 2R이 되니까 그냥 2배짜리 앰플리파이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5볼트의 입력을 여기다 딱 넣으면은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는 10볼트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말이 되죠. 왜냐면 여기가 10볼트고 그다음에 여기가 볼티지 디바이더에 의해서 여기엔 5볼트가 나올 테니까 여기에 5볼트가 이렇게 쭉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도 5볼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의 전압이 완벽하게 같았다. 그러면 차이는 0볼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엔 10볼트라는 값이 못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OP앰프를 보면은 여기에 어떤 뭐 어떤 특정한 값이 잘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완벽하게 서로 같으면 안 돼요. 약간의 차이는 실제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일부러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한 게 예를 들면 입력 전압이 5볼트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짜리 그런 값이었다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5볼트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여기의 차이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그러면 여기 증폭률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 가지고 여기에 출력이 10볼트가 나오는 이런 상황은 연출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좋은데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 A 값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얘가 중간에 막 바뀔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약간 만약에 여기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이 약간 흔들려 가지고 증폭률이 약간 올라가서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예를 들면 10볼트 대신에 10볼트 더하기 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사실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이라도 변화가 생기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따져보면 꽤 재밌는 게 그럼 여기서 전압이 이만큼이 약간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도 약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전압이 1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럼 여기에 전압은 5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그 전압이 될 테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전압 5볼트에 비해서 한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올라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의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V 플러스랑 V 마이너스의 차이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는데
얘가 10의 - 6승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얘네 간의 전압 차이가 더 이상 10 곱하기 10의 - 6승이 아니라 한 9 곱하기 10의 - 6승 정도로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 전압이 더 이상 10V가 아니라 뭐 9V라든지 그런 식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물론 이게 실제로 완전 이렇게 되면은 얘가 그 다음에 9V로 완전 떨어질 텐데 사실 9V로 떨어지려고 변하는 순간에 그 얘기는 더 이상 여기에 원래 나갔던 전압보다 약간 적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는 여기에 10 더하기 요만큼이 더 올라갔었는데 전체적인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얘가 상쇄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는 얘가 다시 정상적인 10V가 되고 그럼 다시 여기에도 다시 정상적인 5V가 돼가지고 원래의 전압 차이는 이게 유지가 되고 그럼 계속 다시 여기에 10V가 나오는 이 상태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출력에서 약간의 변화라도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서로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원래 나오던 전압 출력 값을 다시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출력에서는 플러스로 올라갔지만 그 플러스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냐면 여기 마이너스 입력 저희가 아까 불렀던 인버팅 입력에다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인버팅 입력을 제가 약간 올렸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 전압 차이를 줄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줄어든 게 얘가 올라간 거를 이제 서프레스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딴 데로 튀려는 거를 얘가 정확하게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피드백이라는 게 뭐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거를 다시 원래 입력에다 넣어주는 걸 보통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가끔씩 쓰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막 글을 썼다든지 아니면은 뭐 리포트를 썼는데 뭐 동료나 아니면 누구한테 이걸 주면서 여기에 피드백 좀 해달라라는 표현 쓰죠. 일상생활에 안 쓰나요? 예.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통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저희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되게 안 좋게 느껴지지만 이런 회로에서는 사실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게 결국에는 딴 데로 튀려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회로들이 제일 위험한 게 갑자기 그러니까 언스테이블해져 가지고 막 이상한 값으로 막 수렴을 한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데 이런 식의 네거티브 피드백에 이런 장치를 잘 걸어놓으면은 시스템이 이상한 값으로 튀지 않고 계속 일정한 값을 잘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뭐 저희 그 이런 강의실 같은 경우에 여름에 더우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저희가 원하는 이런 온도가 예를 들면 뭐 한 뭐 25도다.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뭐 그러니까 냉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 24도가 됐다. 그럼 너무 춥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시 얘의 온도를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뭐 온도가 저희가 설정한 온도보다 여전히 너무 높다. 그러면은 그 값을 받아서 얘가 여기에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 주면은 그러면 그만큼 더 그 냉방을 강화시켜가지고 온도를 낮춰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그리고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출력이 이 마이너스 입력으로 연결되는 걸 저희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부르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쪽에 연결되지 않고 만약에 플러스에 연결됐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은 얘가 출력이 약간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값이 여기다 영향을 줬다. 그러면은 플러스 값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증폭이 더 될 거고 그럼 다시 얘가 또 증폭이 될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실 파지티브 피드백은 얘가 완전히 한쪽으로 이상한 값으로 막 치우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사람 관계에서도 막 너무 칭찬만 해주면은 그러면은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막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시스템들도 저걸 연결해 줄 때 파지티브 피드백은 보통 연결을 잘 안 하고 근데 물론 다음 시간에는 파지티브 피드백을 일부러 쓰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 경우도 좀 보여줄 텐데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OPMP를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제일 전형적인 방법은 이 출력 전압의 일부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에다 넣어주는 네거티브 피드백의 형태를 보통은 취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런 형태로
그, 예, 이 회로를 구성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얻게 되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얻게 되는 궁극적인 효과는 뭐냐면 이럴 경우에는 얘는 항상 여기에 그 전압의 차이를 거의 0에 가깝게 항상 유지한다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얘 증폭률이 10의 6승인데 근데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뭐 10의 5승 볼트라든지 뭐 그런 값이 아니라 뭐 몇 볼트 그 정도만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입력 차이가 거의 0에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0에 가깝지 않으면 저런 값이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값이 안 나온다는, 아니, 그러니까 나온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는 둘의 값이 거의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런 OPMF 회로를 만들었는데 OPMF 회로에 만약에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 경로가 있는 게 확인만 되면은 그럼 저희는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얘네가 뭐 어떤 전압이 가해졌는지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의 전압과 얘의 전압은 무조건 같을 것이다 라고 그냥 무조건 근사를 시키고 그것서부터 저희가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잠깐 보여주면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예, 저희가 아까 이런 회로가 주어졌을 때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미 보긴 했는데 어, 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이 페이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는 이 출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의 전압 차이에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A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 사이의 그 전압 차이는 다르게 얘기하면 거의 항상 0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얘들이 거의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여기에 흐르는 입력 전류들은 무조건 0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들만 그 항상 제대로 활용하면은 사실 OPMP 있는 회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회로가 다시 주어졌다고 가정한 다음에 아까는 제가 여기다 막 그 수식을 복잡하게 써가지고 얘들에 대한 방정식을 그런 식으로 풀었는데 이제는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저희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 패스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두 개의 전압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는 여기서 얘는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걸 아니까 여기의 전압은 무조건 V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저는 여기의 값도 무조건 V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가 V인이면은 여기도 V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자, 근데 어 여기가 V인이면은 그럼 전 또 뭘 알고 있냐면 이거는 그냥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에 전압 차이는 B인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무조건 B인 나누기 R2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오음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는 제가 전류가 얼마가 흘렀는지 아는데 여기에 전류가 얼마가 흘러야 되냐를 이제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면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OPM프를 해석할 때 해석하는 두 가지 중요한 룰이 일단 첫 번째는 얘네들은 무조건 같다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류는 얘가 다 결정했다는 뜻이죠. 얘와 무조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전류가 얼마인지를 아냐면 R2분의 B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전류가 얼마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얼마인지를 알면은 저는 여기에 전압 차이가 얼마인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저항의 값이 이게 여기에 걸리는 그 전압 강화의 그 크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지를 제가 따져보면은 여기에 전압 차이는 그 R1 곱하기 R1 곱하기 R2분의 B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B 아웃이 얼마인지인데
저는 뭘 하냐면 일단 여기에 전압이 얼마다? V인인 걸 알고 있고 여기에 전압 차이가 얼마다? 이건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Vout은 무조건 이 두 가지의 값의 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Vout은 Vin 더하기 R2분의 R1 Vin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2분의 R1 Vin.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얻었던 이 결론하고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을 더 이상 이렇게 수식을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OPF 문제 푼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딱 이 두 가지예요. 그 전압 차이는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0이다. 그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풀면은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예, 그래서 한번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 저기 나와 있는 회로가 뭐를 하는지 아니면은 저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얘 같은 경우에 생긴 모양이 여기에 B인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결을 했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에 전압이 얼마냐 했을 때 B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여기에 네거티브 피드백의 패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얘와 얘의 전압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무조건 V인이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여기에 고착 연결돼 있으니까 Vout은 V인이라는 거를 그냥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면 입력 전압을 출력 전압하고 똑같은 값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냥 보면은 그럼 뭐 이런 쓸데없는 회로를 왜 할까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리고 지금 이게 그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해석 결과랑 말이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잠깐만 따져보면은 아까 여기에 비아웃이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은 그, 어, R2분의 뭐 R1 더하기 R2분의 B인 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 경우랑도 얘를 그냥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그러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R1에 해당되는 부분이 0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이런 저항이 있었다면은 그럼 이 저항의 값은 얘는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요 방정식에다 요 관계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얘가 0이고 그다음에 얘가 무한대니까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이제 1이 되는 거죠. 예, 그 그래서 예, 요렇게 나오는 게 뭐 당연히 맞는 그러니까 그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인데 그럼 이런 애를 저희는 왜 필요하냐? 일단 이런 애들을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볼티지 팔로우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뭐 그냥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볼티지 버퍼라고도 부르는데 얘들의 용도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뭔가 어떤 어 저희가 뭔가를 측정하는 어떤 측정 디바이스가 있는데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출력 전압 같은 게 뭐 그 뭔가를 측정했는데 그 다음에 얘를 어떤 그 테브의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하고 나니까 여기에 어떤 이퀴벌런트한 어떤 그 저항이 0이 아닌 뭐 이런 값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제가 요거를 그 다음에 있는 어떤 그 다음 단계가 있어가지고 얘한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를 연결하면은 얘도 사실은 약간의 어떤 저항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저희가 여기에 넣어준 V인 값이 아니라 마치 얘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볼티지 디바이더처럼 작동을 해가지고 BRTH 더하기 R분의 뭐 R 해서 B인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꽤 높죠. 근데 물론 얘가 일반적으로는 되게 큰 값을 보통은 하기 때문에 이 레이쇼가 거의 1에 가깝긴 하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정말 1을 갖고 싶다 할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직접 연결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쓰는 게 이 볼티지 팔로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볼티지 팔로우 같은 경우에 여기 이런 식으로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여기 어차피 전류가 흐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볼티지 드랍은 0이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도 무조건 그냥 V인이 돼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얘처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럼 요런 뭐 R이 나타날 텐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이디얼한 볼티지 아이디얼한 OP앰프 안에는 얘는 그 출력 저항이 0으로 된 예, 이런 일종의 그 앰플리파이어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저항이 뭐 아무리 크거나 작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항상 얘가 내보내는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어떤 스테이지에서 어떤 전류를 약간 끌어당기든지 그런다 하더라도 전혀 그 전압의 값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볼티지 팔로우라고도 부르고 아니면은 그 전류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그 쓰기 위한 그런 버퍼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봤던 이런 앰프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앰프가 있는데 지금 예, 그 저기 나와 있는 형태를 잘 보시면요. 예, 보통은 제가 여기에 위쪽에 플러스라고 밑에 쪽에 마이너스를 많이 그렸지만 뭐 저거야 그냥 저희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의 그냥 차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요거를 해석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전히 얘는 그 요렇게 그 네거티브 피드백이 돼 있는데 그 제가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그냥 위치를 바꾼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전기선을 연결할 때 뭐 꼬아서 연결하는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퀴벌런트하게 저희가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럴 경우에 그럼 출력 전압이 얼마가 나오냐? 예,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피드백 저항이라고 해서 보통 저렇게 많이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R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출력 전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 했을 때 자,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룰을 한번 쭉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뭘 활용할 거냐면 얘와 얘 사이의 전압 차이는 0이다 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죠? 얼마죠? 0볼트라고 제가 여기다 딱 고정했잖아요. 그 얘기는 얘의 값은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는 한. 네,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0이면 그럼 저희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은 여기다가는 V인이 걸리고 여기는 0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이게 될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여기는 전류 못 흐른다고 얘기했는데 뭐 갑자기 여기 전류 얘기했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이만큼의 전류는 무조건 흘러야 되는데 근데 여기로는 전류가 못 흐르거든요. 그러면 그 전류는 어디로 가야 되냐? 다 똑같은 양이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저희가 여기에 전압 차이를 따져보면은 여기를 플러스로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봤을 때 전류 곱하기 저항의 크기에 해당되는 RF 곱하기 R분의 B인 만큼이 여기에 전압 차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더 높은 쪽이고 여기가 낮은 쪽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뭘 아냐면 여기가 0볼트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압은 얼마야 되냐? 전압 강화가 이만큼인데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낮다. 그럼 여기에 전압은 얼마야 되죠? 마이너스 R1분의 RF B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그 회로는 이렇게 만든 앰플리파이어는 저희가 출력 값이 입력 전압에 비해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예,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럴 경우에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OP앰프로 만드는 앰프의 제일 기본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약간 기본으로 생각하고 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보통은 얘를 부르는 이름이 non inverting amplifier라고 보통은 부르고요. 그다음에 non inverting amplifier랑 그 inverting amplifier의 그 증폭률을 약간 보면은 non inverting amplifier는 얘는 제가 요거의 레이셔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증폭률이 1보다 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절대값이 1보다 큰 게 아니라 작은 애도 얼마인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non inverting amplifier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그 R2분의 R1 더하기 R2잖아요. 그래서 이게 R1이라는 걸 마이너스로 만들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얘는 증폭률은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은, 예, 그것만 가능하고, 이에 비해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는 제가 임의의 그 레이셔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는 좀 그 OPMP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은 좀 감이 왔을 텐데, 그 다음에 한번 이런 회로를 한번 볼까 싶은데, 어,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어, 이제는 뭐냐면, 제가 그 입력 전압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뭐 B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V2라고 하는 이런 전압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치냐면, 여기 두 개의 전압에 두 개의 전압에 그 덧셈을 하는 그런 결과를 제가 출력으로 내보내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여기 그림과 같이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R1이라는 애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2라는 애를 연결을 해주면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자, 이것도 여전히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얘와 얘가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0V다 라는 개념을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이거를 워낙 자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연결된 경우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버추얼 그라운드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직접 얘가 그 그라운드에 연결된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여기가 다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여기에 그라운드로 쇼트가 돼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 여기에 전류가 다 흐른 다음에 걔들은 다 여기로 빠질 거거든요. 그럼 여기로 갈 전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해석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전압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0V가 되는데 전혀 그 전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걸 버추얼 그라운드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럼 이런 버추얼 그라운드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흐르는 이제 전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여기 첫 번째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따져보면은 얘가 버추얼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R1분의 V1이 돼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버추얼 그라운드, 여기가 V2니까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2분의 V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이 다 여기로 몰렸어요. 여기로 몰렸는데 얘는 무조건 요만큼만 흐를 수 있고 얘는 무조건 요만큼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이상 갈 곳은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로 쭉 가는데 그럼 얘네 두 개의 값이 합쳐져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줘야죠. 근데 여기로 가고 있는 그 전류의 양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은 R1 V1 더하기 R2 V2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저항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 강화는 RF를 여기 앞에다 곱해준 이런 형태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전압 강화인데 저희는 여기가 버추얼 그라운드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여기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 출력 전압은 이거의 마이너스 값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RF, R1분의 RF의 B1 빼기 R2분의 RF의 V2와 같은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R1과 R2를 RF랑 똑같은 값을 맞춘다.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뭐 한 거가 되냐면 만약 얘와 얘가 그러니까 R1과 R2가 요거는 똑같다면 그냥 이거는 B1 더하기 V2와 같은 이런 출력 전압을 내보내는 그런 회로를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애더 회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출력 전압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출력 전압은 저희가 이렇게 나온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더 보여줄 만한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이런 회로를 가지고
저희가 약간 좀 더 복잡해 보이는 이런 회로를 하고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이 수업을 억지로 듣고 있을 거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뭐 나는 머신러닝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왜 이런 거 가르치냐 뭐 그러고 있을 텐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뭐 머신러닝 보통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연산 중에 하나가 그 저기 행렬 연산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그 딥러닝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칠 때마다 계속 여러 개의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여러 개의 노드가 있는데 그 다음 노드에다가 뭐 어떻게 갈 것인지를 뭐 계산할 때 여기에 뭐 웨이팅 값이 뭐 아, 웨이팅 값이 예. 웨이팅 뭐 1, 뭐 그다음에 여기에 곱해지는 게 웨이팅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곱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그 벡터랑 그다음 여기에 값들이 쫙 벡터로 주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런 그 웨이트 값들이 행렬로 주어지면은 마지막에 여기에 나타나는 값들을 계산하려면은 행렬 연산을 쭉 해줘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 고정 컴퓨터로 계산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거기 그 곱셈도 하고 그다음에 덧셈도 하고 그걸 다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혹시 아날로그 회로 같은 걸 잘 활용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제안됐던 형태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형태의 회로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첫 번째 요 V1 아웃을 결정하는 값이 뭔지를 한번 따져보면요. 지금 이게 회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요 밑에 있는 거 다 그냥 고려하지 말고 요 위에 것만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결국에 어디로 흘러야 되냐면 무조건 여기 피드백 패스로 무조건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로 들어온 전류는 무조건 여기로 통해서 여기로 가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다 여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지금 전류를 따져보면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저항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여기를 컨덕턴스를 했고 컨덕턴스는 결국에는 얘는 저항의 역수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흐르는 그 전류를 계산할 때는 결국엔 저걸 제가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G11에 V1 프라임이라고 쓰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쓴 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해보면은 G1, 2에 V2 프라임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애들도 써보면 G1, 3에 V3 프라임 그 다음에 G1, 4에 V4 프라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요거의 서메이션이 여기에 전체에 흐르는 전류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마이너스를 만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전류가 여기로 못 간다고 했죠. 대신에 저희는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아까 여기가 버추얼 그라운드라 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거는 이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여기 흐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전류들이 여기로 쫙 흐르면은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곱하기 R 아웃 정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여기 나타나는 전압은 얼마냐? 여기에 그냥 마이너스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에더를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그 V1 아웃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V2 아웃도 거의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게 1, 2가 아니라 2, 1, 뭐 G, 2, 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결국 요게 출력 벡터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그 다시 써보면은 그 행렬과 그다음에 입력전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은 얘가 B1 아웃, B2 아웃 뭐 이렇게 썼을 때 얘가 B1 프라임, B2 프라임, 뭐 B3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고 그러면 여기에 G11, G12, G13, 뭐 G21, G22 뭐 이런 식으로 행렬 형태 되겠죠. 그럼 이게 실제로 저희가 행렬 연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 당연히 훨씬 더 빠르겠죠. 근데 물론 이럴 경우에 문제점은 뭐 첫 번째는 이런 값들이 얼마나 안정적일 것이냐.
그러니까 아날로그 값들은 사실은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도가 바뀐다든지 그러면은 약간씩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저항값을 그렇게 쉽게 프로그래밍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이런 거를 뭐 트레이닝을 하고 그러면은 그 여기 있는 컨덕턴스 값을 계속 웨이트를 바꿔서 다시 뭐 또 돌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약간 그 저항값을 저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예, 그런 디바이스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보통은 저희는 요즘에는 mem리스트, 그러니까 메모리 리지스터라고 약간 그걸 합성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런 애들도 요즘에는 그 약간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예, 저런 것들을 여기다 회로에다 잘 적용하면은 오히려 이런 그 매트릭스 연산 같은 거를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 예. 물론 정확도는 약간 떨어질 수도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어차피 뭐 머신러닝 같은 데서 정확도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 약간씩의 뭐 갭을 좀 틀린다고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또 원래 다음 페이지가 더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걸 떼먹고 안 넣었던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